그 전체 이번에 1강 주제가 4차례에 걸쳐서 경제 경영 분야에서의 북한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왜 경제 경영 분야냐? 뭐 사실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 연구자라고 뭐 북한 선교에 또 라고 좀 말하기는 북한 경제나 있습니다만 항상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총체적 선교, 전인적 선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영혼육의 전인적 건강과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통 영혼육의 3분설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한다면 이 세 가지 분야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죠. 반면에 우리가 혼적인 정신적 측면을 우리가 뭐 자아다, 정신이다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지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특별히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나 또 북한 주민들의 앞으로 주체 사상의 어떤 물빼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생각을 바꿔야 되죠.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기쁘게 살고 다 트라우마가 있죠. 탈북민들도 트라우마가 심하죠. 또 우리 그 한반도의 역사에서 다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좀 치료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끔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인데 탈북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예배, 기도, 전도하기를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육적, 몸적인 측면에서는 몸의 건강이죠. 다들 이렇게 탈북민들이 보면 그 탈북 과정에서 병들을 다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병든 몸을 치료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 한국에 와서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하게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잘 도울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목회적 측면에서도 어떤 관심입니다. 경제 경영적 접근의 3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국가 글로벌 차원이 있고 공동체 조직 차원이 있고 개인 가정 차원이 있다. 그래서 좀 매크로하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것과 또 마이크로하게 우리가 한 인간 한 영혼을 대상으로 어떤 그 사람을 어떤 집중적으로 보는 거가 있죠.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 북한과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해서 통일과 남북 경협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라든지 또 지금은 국경이 사라진 거의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리즘 환경이 아주 급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대처와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하는 차원이죠. 이게 국가 글로벌 차원이라면 공동체 조직 차원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조직의 리더들이 어떤 중간 레벨로서 섬기는 교회나 선교단체나 기업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한 이 공동체나 조직의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할 거냐, 또 앞으로 북한 통일 관련 사역과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 하는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가지는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닥은 마이크로하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또 북한 주민의 생존을 지원하고 인도적 구호를 하고 또 신앙을 갖게 해서 전도와 구원을 하고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를 해나가고 또 개인의 경제 생활을 도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직업 문제, 취업 문제, 창업 문제 이런 거를 관심을 이제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다음 기회 때 더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가 글로벌 차원의 얘기가 주로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비즈니스 선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 중간 레벨에서 교회나 어떤 기업이나 선교단체가 요즘 떠오르는 이슈인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생활, 또 소득, 돈 벌기, 취업 창업의 현실 이런 거를 좀 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 과제를 보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저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N사랑 선교회를 중심으로 DMZ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역과 사업을 좀 소개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북한 통일 얘기하면 이제 그 좀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20대 대선이 끝났죠. 아주 뭐 치열한 뭐 그런 정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 교포분들이나 또 국내에 계신 분들이 다 그냥 그 개표 방송할 때는 잠도 못 주무셨을 거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다양합니다. 이 현실을 그걸 저는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 저희는 복음을 가지고 이념을 극복하자는 이런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좀 기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자라난 성장 환경이라든가 또 뭐 지역적 배경이라든지 또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자리나 어떤 위치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보 보수 또 뭐 좌우이겠죠. 그래서 저는 좌파 우파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자향적 사고가 좀 강하신 분, 또 우향적 사고가 좀 강하신 분,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포사회도 다 이게 서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냐 좀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북이다, 친북이다, 인북이다. 제가 인북이라는 건 그냥 종북은 북한을 조금 추종하는 거죠. 친북은 북한하고 좀 가깝게 하자 이런 거고, 인북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자. 좀 우파 쪽에서는 반공, 뭐 저희들이 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반공 교육 받았잖아요. 거기다 또 뭐 6.25 때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멸공, 뭐 그래서 이게 긍정에서부터 부정까지 이게 참 다양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보, 중도, 보수라는 것도 이게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에서 크게 이게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정치적 인식에 있어서 보통 3대 4대 3이다. 결국은 보수적인 쪽이나 민주적인 진보적인 쪽이나 결국은 중도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선거의 결과가 진다고 보는데,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도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앙금이 있어요. 이게 정치 얘기 쉽게 하기가 어려운 참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20년도에 국민 설문조사 한 제가 보기에 한 500~600명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긍정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한 44.6%다. 2021년입니다. 부정적으로 통일 어렵다, 통일해야 되냐,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쪽이 한 55%. 그래서 이런 긍정적 인식이 사실은 이게 그 쭉 이렇게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 거에 비하면 하향 추세예요. 2007년에 서울대에서 한 거는 긍정적 인식이 63.8%가 나왔다는데 지금 이제 50% 아래로 떨어진 거죠. 이 세대별로 보면 MZ 소위 우리가 2030 세대일수록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고요. 긍정적 인식이 높은 세대는 지금 40, 50대, 조금 40, 50대가 좀 진보적 성향이 좀 강하다고 그러죠. 60대 이상은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한데, 보수적 성향이 강해도 뭐 북진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때문에 지금 통일 인식이 좀 높은 편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도 화해와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다가 52%, 적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상이다가 42%, 중간이 한 6% 나오는데 이것도 세대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화해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대가 한 64%, 50대가 한 62%, 30대가 50%, 60대 이상은 역시 조금 이렇게 반공적인 성향이 강하죠. 43%, 20대가 42%.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도 20, 30대가 60대하고 이게 손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북한 인식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부터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쭉 책도 보고 다양하게 뭐 유튜브나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한 상황들을 조금 리얼하게 현장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2011년 11월에 이제 김정일이 사망을 하면서 2011년 12월부터 뭐 2012년부터 이제 김정은이 이제 권좌에 올랐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북한을 크게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렇게 구분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이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북한이 좀 많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때에서 김정은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많이 변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차 당대를 할 때 보면은 그 대회당 전면에 예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전면에 크게 걸어놨는데 그거가 없어졌어요. 김정은도 자기를 뭐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 대신에 총비서라고 그러고 사회주의 청년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을 그냥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김정은이 나름대로 왜 그러냐, 김일성, 김정은을 좀 지우려고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사회주의 국가로서 어떤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점도 있죠. 어쨌든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죠.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핵무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쪽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김정일 시대 때 선군 정치였다면 지금 김정은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구호는 뭐 우리식 사회주의는 기본입니다만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경제우선주의. 뭐 우리도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맨날 경제 하는데 여기도 경제입니다. 경제. 그걸 통해서 예민 지도자상을 부각을 했고 실제로 2012년도부터 북한이 시장경제화가 진전이 됐습니다. 물론 바탕은 계획경제가 있지만 그리고 제한적 개혁 개방이 실시했다. 또 계획경제에서 생필품 배급인 뭐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 좀 주는 거 빼고 평양의 일부 빼고는 배급 경제는 이제 사라졌다. 이게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인식하는 분들 중에도 예전에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를 놓고 자꾸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균형적으로 보려면 김정은 시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를 놓고 한번 보십시다. 북한이 도대체 경제가 매크로하게 그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보통 GDP 얘기를 하죠. 그때 국내 총선에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이 1,800조 원, 1.6조 달러. 미국이 한 21조 달러 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한 13분의 1, 14분의 1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한국은행의 통계인데요. 한국은행에서 그래도 북한의 GDP를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36조로 해서 이게 달러로 하면은 300억 달러. 그러면 규모로 딱 비교해 보면 이게 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 전체 규모로는 이게 물론 사회주의 경제의 어떤 통계 기준하고 자본주의의 통계 기준이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2% 수준의 경제다. 우리가 인당 GDP를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한국이 35,000달러 얘기하는데 북한은 지금 뭐 최근에 게 이것도 조금 변하긴 합니다만 1,300달러다. 한 3% 수준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아주 최빈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수준에 가까운 나라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만 김정은이 되고는 조금은 이게 나아진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나아졌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우리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뭐 1,500달러 정도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94년 7월에 이제 죽었는데 김일성 시대 때 1972년까지는 인당 GDP가 북한이 한국보다 높았다고 다 그러죠. 왜 그러느냐? 그때는 소련이나 동유럽 경제가 그대로 잘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이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당 GDP가 높았죠. 무역 규모를 본다면 한국이 그 2021년에 1.2조 달러 수출 플러스 수입입니다. 1,400조 원인데 북한은 2012년에 68억 달러, 2018년에 28억 달러. 이제 유엔 제재가 되면서 벌써 확 줄었죠. 20년에 8.5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만큼 대외 어떤 개방적이냐, 아니면 이게 폐쇄적이냐, 아니면 자립적이냐 이런 게 결국 무역 규모로 봐야 되는데 무역 규모로 볼 때는 175대 거의 200대 1 수준이에요. 수출이 우리가 6,445억 달러 21년에 해서 GDP 비율로는 40%인데 북한은 한 유엔 제재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억 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GDP로 한 8%다. 자, 국방 경제와 인민 경제를 얘기를 한다면 그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하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방 규모, 군수, 군비에 그만큼 모든 나라의 자원을 투입을 하는 거죠. 절대 규모로는 한 8.4조, GDP의 24%라고 봅니다만 한국은 우리가 국가의 국방 예산이 55조잖아요. 근데 GDP 대비로는 3.1%예요. 북한이 그러면 이 국방을 어디서 쓰느냐? 사실은 뭐 핵미사일 개발하고 이거 하는데 집중을 해왔죠. 자기들이 재래식 군비로는 이미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핵미사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경제 비중이 절대 규모로 보면은 8.4조라는 게 한국 대비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GDP 대비 비율은 한국보다 8배나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북한에는 사실은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이 다 국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는 거의 이거를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근데 국방경제 대 인민생활경제가 한 8대2 정도 아니었느냐라고 선군 정치를 하면서 근데 김정은 시대는 나름대로 핵무력 완성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4대6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엔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이제 급속하게 악화됐습니다. 나름대로 김정은이 이제 들어서면서 2016년 유엔 제재가 이제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매년 1 내지 5%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상으로도 다 나오죠. 근데 2017년 유엔 제재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가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은 겁니다. 근데 이제 버텨내겠다는 거죠. 작년에만 4.5%. 근데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그 5차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작년도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스스로 목표 달성에 현격한 실패했다. 이런 거를 자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죠. 왜 그러냐? 3대 악재 요인이 유엔 제재, 코로나 국경 봉쇄. 코로나는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봉쇄를 한 거죠. 자기들이. 또 자연재해. 그래서 식량 생산도 그렇게 급속하게 나아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민생활에서 핵심적인 생활경제 지표를 보통 쌀값, 옥수수, 뭐 쌀값이 뭐 그 아주 이게 아주 악화되면서 보통 한 6, 7천 원 하던 게 2만 원까지 갔다 하는 데도 있고 옥수수는 뭐 한 1,500원 하던 게 뭐 2,000원, 3,000원 갔다. 외환추이도 한 8,000원 하던 게 6,000원으로 갔고 보통 뭐 6,000원, 7,000원, 8,000원 시장 기준이죠. 공식 달러는 자기들이 12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요동을 친 겁니다. 코로나 폐쇄 후에 생필품 조달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 4대 수입 식료품을 밀가루, 콩기름. 네? 가도 되겠어요? 네, 가까이. 북한 사람들이 이게 콩기름을 먹어야 이게 지방 이게 이걸 보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설탕, 조미료 이게 가격이 폭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지금 그 일반 뭐 좀 잘 사는 사람 상류층이고 일반 사람들은 지금 식생활에서 이거를 기름, 설탕을 못 친다는 거 아니에요. 조미료를. 뭐 이게 급격한 무역 감소죠. 이게 유엔 제재 효과로 어쨌든 통제를 하니까 밀무역으로 오는 거는 여기 안 잡히겠습니다만은 수출입이 뭐 2020년도에는 수입만 한 1억 수출이 한 1억 달러 정도 했나 뭐 이런 정도 수출입 5.4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장마당 경제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장마당이 결국은 생존으로 이게 성장해 온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의 거의 한 80%, 80%가 시장에 다 관여를 해서 시장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받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 북한 사람들 뭐 평균 대비 한 7, 80%가 시장을 통해서 버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가구가 월 평균 생계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북한 돈으로 한 월 20만 원. 이게 달러로 치면 6천 원으로 했을 때 한 35불 정도 되는데 근데 공무원 월급이 보통 3,000원, 5,000원, 6,000원이에요. 그러니 5,000원 받고 20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가 근본적으로 뇌물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쌀 키로에 6,000원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평등하지 않은 의미에서 시장 경제화가 되니까 빈부격차는 늘어나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를 들면 사업수완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배타시하고 이런 거에 참여 안 하고 그냥 배급 경제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확 벌어지는 거죠. 평양 평균 수준이 월 한 30만 원, 50불 된다는데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한 20%이고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이 25%. 그래서 이게 우리식 사회주의 현주소가 모든 인민에게 이박과 고기국을 주겠다는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 보면 소위 북한에서 잘 사는 뭐 요새 전주가 부각하잖아요. 대방, 전주, 알짜 당간부 이런 사람들은 강남 수준으로 산다는 거죠. 이 서평양의 고급 아파트들이 뭐 만수대 아파트는 20만 불 한다 그러고 유리 아파트는 30만 불 한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3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한 4억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평양과 지방 격차는 한 3대1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지방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는 상당히 좀 중국화가 됐습니다. 중국 경제에 예속이 됐고 이미 중국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중무역 의존도가 예전에는 러시아, 베트남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제재 이후에는 거의 90%가 대중 의존도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유가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뭐 탱크고 비행기고 지금 저거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좀 원유 공급이 이제 중국에서 파이프 잠그면 안 된다는 거죠. 식량 생필품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조중국경의 물류 흐름을 보면 봉쇄하면서 지금 사실은 다 막았는데 최근에 이제 단동에서 물자들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했다고 그러고 비공식적 밀수는 이게 최근에 탈북한 분들 예를 들면 이 조중국경에서는 밤에도 차로 배로 몰래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아예 기본적인 생활 물자들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다. 김정은 세대가 이게 그 경제개발 계획하면서 경제특구 개발구들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보면은 대외 개방을 하고 외자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 22개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특구를 얘기할 땐 좀 대규모 복합형이고 경제개발구를 얘기할 때는 좀 지역에 따라서 소규모 경제특구를 개발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북한 전역을 남북 접경 지역권, 서해권, 동해권, 북중 접경 지역권 이렇게 좀 크게 4개로 구분할 때 이게 뭐 공업 중심 지구냐, 공업 개발구냐, 관광이냐, 농업 쪽이냐, 수출 강원이냐, 첨단 기술 쪽이냐, 아니면 종합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조금 이제 각 특구마다 성격들이 조금씩은 이제 차별화가 되죠.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 진척이 미미하고 개성은 2016년 초에까지는 운영이 됐다가 2016년 초에 이제 문을 닫았고 황금평 저 신의주 이쪽은 장성택 계열이 무너지면서 이쪽은 거의 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그나마 조금 계속 지속이 되고 하고 있는 게 라진선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진선봉은 어쨌든 유엔 제재 이후에는 좀 많이 또 여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그나마 뭐 성공한 경제특구라고 볼 수 있죠.
김정은이 뭐 그동안 지금 이제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중점적으로 추진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죠. 평양 고층 아파트 건설, 창정거리, 과학자거리 이러면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평양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홍보하는데 쓰여지고 있죠. IT 인재 육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사상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과학 교육을 강조를 해요. 컴퓨터라든가 그리고 IT 이런 쪽 인재들은 뭐 실력들이 대단하잖아요. 해커들 뭐 나올 정도로 IT 인재를 막 육성을 하고 있고 원산 갈마 관광지구, 양덕 온천 관광지구, 백두산 삼지연군 이게 이제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대 관광 프로젝트인데요. 금강산의 마승령 스키장은 이미 완공이 됐죠. 뭐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이렇게 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 개발이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입니다. 외화벌이. 그래서 이제 그 원산 명사심리 쪽에 갈마지구는 뭐 건물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내장재가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양덕 온천은 지금 이제 완공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백두산 삼지연군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순천의 인비료 공장, 비료 문제가 이제 자꾸 심각하니까 순천 인비료 공장은 완공이 됐죠. 단천 발전소는 함남 담천에 이제 그 유역을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압록강 쪽으로 가는 물을 이제 동해 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수력 발전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도 이게 건물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제재 때문에 결국 의료장비가 못 들어가는 거죠. 의료장비가 못 들어가면 병원이 이제 열지를 못하죠. 김정은 시대 완공 5대 거리 이게 평양에 뭐 늘상 사진으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40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평양에서 김정은이 자꾸 평양의 이런 발전된 모습을 외부에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죠. 자,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그러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화 현상이 김정은 시대에 이제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식 개혁 개방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마당 이제 요즘은 이걸 북한에서 인민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한 500여 곳, 북한이 군이 162개에다가 시 뭐 이런 거 다 하면 한 각 두 군데 하면 500여 곳 되는데 골목시장 같은 조그만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000여 개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지방에는 농민시장이라고도 부르고 도시에는 이제 종합시장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럼 이 시장에 물건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느냐? 공급 소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이미 국영기업소나 공장에서 이 시장 쪽으로 물건을 내보낸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계획경제에서 그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판매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재배를 한 이런 농산물, 텃밭 농산물 같은 것들이 농민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보따리 밀무역상들이 있잖아요. 요새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밀무역 하다가 몰려가지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한국산, 일본산 이게 중국을 통해서 이게 물론 딱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이게 뭐 굉장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그래서 부동산 개발 거래에서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화가 됐고 물론 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나라 거죠. 국가 소유지고 50년 있지만 거기에서 사용권, 중국과 같이 사용권은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면 그거 내가 사가지고 돈 내서 거기서 그 건물 이용해서 땅 이용해서 하다가 그러면 50년 지나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냐?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상징적으로 국가 땅이다라고 국가 부동산이다 하지만은 사용권은 이미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 포전이다 분조다 하는 게 소규모 텃밭 소규모 경영차에서 이익을 냈다. 이익이 났으면 그 70%는 네가 가져라 하는 거죠. 이게 성과 인센티브 7대3 보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자율 경영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의 국유업소 합동농장 공장 지배인이 예전에는
당에서 이제 계획해가지고 하라는 것만 해서 뭐 자재도 거기서 어떻게 하고 다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잖아요. 왜? 국가에서 이거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거를 경영을 해야 돼. 이게 나름대로 이러 보면 이미 자본주의 시장 경제적인 분위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이나 생산성 증대를 도모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거 신발, 옷, 뭐 이런 거, 비료 이런 걸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북한은 군부가 있지만은 군대가 각 지역마다 군대들이 있는데 주식 쌀은 국가에서 주지만은 부식이고 뭐 이런 거는 거기서 알아서 다들 조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해가지고 무슨 뭐 임산물이건 수산물이건 해서 독자적 외화벌이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일부 시장에서 나오는 상품들 중에 보면 화장품이나 신발들은 이미 브랜드가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됐네. 뭐 화장품은 무슨 뭐 선녀, 진주 뭐 이런 브랜드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차별화시킨다는 거죠. 돈주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장마당이 벌써 이제 꽤 오래 진전이 되다 보니까 이 장사 소환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사업잘 하시는 분들, 벌써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다 여기서 뛰어다가 저기서 팔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신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벌써 지방당이나 중앙당의 이런 소위 인허가권자들 간부들하고 결탁이 돼서 거기에 서로 뇌물도 주고 또 그 사람들은 이쪽에 사업권을 허용해 주고 이게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죠. 이게 형성이 되면서 소위 북한의 공무원들도 먹고 사는 길이 생긴 거죠. 지역 간 물류 흐름도 중요하다. 지역 간 교통과 물류가 하는데 이게 장마당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짐꾼 그래서 신의주에서 물건 떼와가지고 함흥에서 팔고 평양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짐꾼이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소위 결제 돈 보내주고 이게 결제가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은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 통해서 이게 주고받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마당 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운송업자도 나오고 짐꾼도 나오고 뭐 이런 또 경비 봐야 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외에도 평양 같은 데는 뭐 레스토랑이고 뭐 이런 것들이 벌써 뭐 주점이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북한이 이런 게 가능했느냐 했지만 지금 이게 달라진 겁니다. 건설업도 지금 북한 외곽의 그 사동지구에는 벌써 이제 연 1만 호 지금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살림집에 관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설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자재살, 건자재살 자금되고 그 대가로 분양권을 받는 거예요. 그 분양권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고 팔고 거래하고 금융은 은행 역할은 아직 초기 수준이라서 무슨 은행 대출이라든가 뭐 외환을 여기서 한다든가 그런 우리와 같은 기능은 아직은 없지만 이 돈주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나름대로 대출해주고 또 뭐 이자 받고 뭐 이런 게 국내외 송금도 돈주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탈북민 현지 송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통 화교 브로커들이 많이 중간에 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화교 그다음에 북한 내지마다 있는 각각에 있는 브로커들 딱 연결해가지고 서로 전화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내부에서는 핸드폰이 거의 한 700만 대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해가지고 어디 누구에게 돈 얼마 주라 그러면 그 돈 보내주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돈 브로커하고 북한 내지에 있는 돈주하고 자기들끼리 상호 결제하고 중국에서는 또 한국에서 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은행 간 송금 기능이 은행이 이런 걸 못하니까 돈주라든가 브로커들이 이제 벌써 이런 역할을 하는 거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탈북민들 얘기해 보면은 각 지역에 돈 보내줄 때 뭐 30% 수수료 떼고 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돈 받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이부 안전성 보안성이 안 되잖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야 전에 제 집이 좀
남한으로 간 탈북민이 있는데 요새 보니까 생활 형편이 좀 괜찮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뜯어내는 거죠. 뜯어내는 겁니다. 변화 촉진자와 변화 억제자. 이 변화 촉진자들은 이 장마당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이제 확대가 되면요. 시장은 필수적으로 자유의식을 불러옵니다. 왜? 자기 책임으로 하고 망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니까. 자기 결정권, 자기 어떤 이런 거에 하니까 자유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냥 그 보이성, 검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뜯어가니까 아주 뭐 싫은 거죠. 변화 촉진자인데 변화 억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체제 위협으로 느끼는 데서 시장 세력과 체제 유지 세력 간의 줄다리기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미 굉장히 이제 커져가는 상태다. 왜 북한이 지금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나왔겠습니까? 이미 한류라든가 이 소위 자기네들 남조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이게 이미 다 엄청나게 다들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 촉진자와 변화 억제자의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참 이중 사회예요. 뭐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사회도 이중적인 면이 있고 인간이 다 이중성이 있으니까 있지만 이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 풀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데 겉으로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자력갱생이다. 자본주의 타락한 이런 거 우리는 배격한다. 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돈주 주도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뇌물 경제는 이게 북한의 나름대로 조그만한 권력이 있던 뭐 높은 당 간부군 뇌물 특혜 연줄 백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만연돼 있습니까? 탈북민들 얘기고 외국인들 얘기 들어보면 돈 없으면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죠.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병현 교수 북한 경제 전문가죠.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체제가 조금 바뀔 것도 같은데 그 견고해요. 그리고 변화가 그래서 체제 견고성은 오랜 동안 이 쇠뇌를 받았고 아직도 그 생활 총화의 영향이 남아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련 외국과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북한을 보는 분들이 왜 저기는 민중봉기가 안 일어나고 쿠데타나 암살이 이런 게 아니냐. 저는 이건 낫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낫다. 근데 김정은 건강 이상으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급변사태가 이런 급변사태라는 김정은의 유고 사태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결국은 북한이 자생적으로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주변국의 영향에 결국은 휘둘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뭐 독일이고 우리나라고 결국은 다 이렇게 소위 승전국들이 들어와서 점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북한이 혼란이 발생하고 저기 핵 문제를 저거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 외국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외국군이. 그러면 중국군이 들어가겠다면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미중 간의 분할 점거 얘기들이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사실은 엄연한 유엔 가입 주권 국가므로 강대국 간의 담합보다 주민 선거를 통한 선택으로 가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자와 새로운 정부를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문제죠. 중국은 결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원치 않죠. 이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오랫동안 한 이유 아닙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은 나름대로 중국화된 위안화 경제에서 살지만 한편으로 또 중국 싫어하고 통일을 또 원하는 것 같아요. 의식.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볼 때 중국이 한반도를 직접 통치한 경우는 없었죠. 그래서 이게 물론 간접 통치를 하고 뭐 병자호란이나 몽골이나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북한 체제 유지를 원하는 거죠. 북한 비핵화를 원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복잡한 주변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경제를 얘기할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되는데 구분 키워드를 보면 시장 경제는 자유와 자율 민간 경제. 그래서 경제 활동의 자유죠. 사실은 내가 무슨 사업하겠다, 내가 무슨 뭐 하겠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계획 경제는 뭐예요? 통제하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자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유화된 국영기업이죠. 다 당에서, 지방당에서, 인민위원회에서 다 플랜에 따라서 하고 통제 경제죠. 승인해주고 감시하고 사업주의 자율성 넘쳐.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멍석 깔아놓으면 하던 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라 이렇게 소위 타율구조 아닙니까? 타율구조.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게 내 책임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에게 창의성이 나오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이 되는데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계획 경제를 우리가 자동차에 비교하면 16기통 엔진과 1기통 엔진으로 달리는 왜 35,000불과 1,300불이 된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각자가 알아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책임으로 부도 나더라도 자기가 부도를 나고 경제 활동을 하니까 이게 그만큼 성장이 되는 거죠.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민간 경제 대 국가 경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정부 재정이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전체 GDP가 한 1800조 되니까 민간이 한 1200조 된다. 그래서 66대 3.2 2대 1 정도 된다. 그럼 북한이 경제에서 장마당 시장 경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뭐 통계가 없으니까 시장 경제 비중이 증가는 하는데 전체 36 이게 거기에 비해서 저는 한 20-30%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딱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국영기업소에서 지시받아 가지고 해서 생산하고 파는 비중과 또 돈주가 자기가 자금 대주고 또 거기서 물건 받아 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를 이거를 어디가까지가 국영 경제고 어디까지가 시장 경제냐 이렇게 딱 나누기가 어렵죠. 그 한국 경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이 계속 정부 예산이 늘어왔잖아요. 재정 규모가. 근데 이게 저는 나름대로 국가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시 민간으로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시장 경제 도입을 보면 뭐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을 때 중국은 공산당 독재, 중국하고 북한은 정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지만 경제는 개혁 개방을 했고 최근에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해 또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북한은 나름대로 중국의 개혁 개방 저기는 초기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제 우리 이번에 대선에서도 무슨 진보당 노동당으로 뭐 끝없이 이어지는 사회주의들이 나와요. 뭐 보니까 이번 대선 플래카드에도 붙은 거 보니까 우리의 꿈 사회주의, 자본주의 아웃, 뭐 기간 산업 무슨 핵심 산업 국유화 이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길거리에 그냥 나부끼는지 지금 우리 사회도 엄청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승자 독식 싫고 1대 99 사회 싫고 양극화하고 평등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너무 이게 물신주의 만몬숭배로 가니까 탈북민들이 느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미지는 풍요예요, 풍요. 그렇지만 이 경쟁 아침에 지하철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섭득하대요. 그리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것도 뭐 그 소비에트 연방이 91년에 해체되고 동독이 붕괴됐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가 되고 동독민 자유선거, 자유선거로 새 정부를 구성했고 동서독 정부와 주변국 간 협상의 성공에서 단일 국가로 통합이 결정됐고 정치 통일 이후에 경제 통합이 추구됐죠. 그래서 경제체제가 전환되는 게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데는 그 속도라든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소련이나 독일, 동유럽은 정치적 변화가 같이 갔고요. 중국, 베트남은 정치적 변화 없이 개혁개방으로 지금 가는 거고 북한은 지금 개혁개방의 저는 초기 수준이라고 보는데 독일은 통독 당시 경제규모 차이가 엄청났죠. 서독 대 동독이 GDP 기준으로 4대 1, 소득 기준으로 3대 1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통독 이후에 엄청난 재정 투입을 했는데 단일 화폐 교환을 하기로 했죠. 이건 그때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사실은 실제 시장 환율료는 5대1 정도가 해야 되는데 동독 사람들을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배려를 해서 콜 수상이 1대1로 했고 동독 기업을 민영화하고 동독민 복지 제공을 했죠. 근데 통일 후 30년 넘어도 이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제 통합은. 동독민 소득은 소득인의 80%고 격차에 따라서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동독인 중에는 옛날이 좋았다는 의식도 늘어와서 사회 통합은 아직도 과제다. 중국은 공산당이 중앙 통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을 했죠. 최근에 시진핑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많이 오고 강력한 중화주의 지금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신장 문제 때문에 이게 더 강해지고 있죠. 경제가 엄청 성장했습니다. 미중 간의 규모가 좁혔죠. GDP로는 지금 중국이 15조 달러인데 뭐 10년 내 추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중국이 지금 인당 국민소득을 10,000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소련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시장 경제가 급속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중국이나 그 북한과 달리 선거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선거를 통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정치 변화와 함께 EU에 흡수됨으로 싼 임금 제공처가 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정치적 갈등을 빚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 체제가 이게 지금 초기 개혁 개방인데 변화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저는 뭐 중요한 게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통합에 뭐가 와야 되느냐, 먼저 와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동독 사례를 놓고 봤을 때 3대 관건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주민이 자유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소위 외국 4개 국가의 협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독일 모델로 한국으로 흡수합병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일 경제가 통합에 가는 길은 한국과 격차를 축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재정 지원과 국제 투자 유치가 핵심이겠죠. 자연히 이게 북한 경제를 얘기하려면 장기적으로 통일 문제와 연결시켜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내부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뭐 이거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의 중동의 범위나 미얀마와 같은 민주화 시위 가능성은 아직 낮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민주화 데모가 일어났을 때 사회주의 나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중국의 천안문 사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89년에. 그냥 탱크가 나와서 유혈 진압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죽었습니까. 근데 반면에 동독의 베를린 장벽 붕괴는 당시에 동독 경비병들이 총도 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중국 천안문까지는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주민선거에 의한 독일 통일로 이어졌고 소련 경우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소련 군인이 시위자들을 그렇게 탱크로 밀어붙이지 못했죠. 그게 결국은 소련방 해체로 이어졌죠. 태영호 의원 얘기는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장마당이 성장해도 민주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10년 이후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 압박을 통한 북한 변화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무슨 외부 공격으로 무슨 참수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요즘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뭐 선제 타격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전쟁이라는 너무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고 바람직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하면은 아무리 북한이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저는 유엔 대북 제재가 핵폭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저는 김정은이 저렇게 막 미사일 쏘아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살려달라고 막 SOS 지금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게 핵동결 수준으로 미국이 받아들이고 제재 완화로 교환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변 사태로 인한 급진적 정치적 통일 가능성은 단계적으로 낮다. 그래서 김정은 유고 시에 새 정부가 구성될 수 있겠느냐. 포스트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텐데 이게 친중파냐 친한파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흡수통실, 동독 모델로서 급진적 통일 가능성이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먼저 와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런 어떤 사태가 어떤 결국은 변화를 촉진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죠. 또 남북한 간에 현격한 경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한 사람들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하면 북한 사람들 자존심 얼마나 셉니까? 거칠잖아요. 탈북민들. 중국은 남한주도 통일을 거부하고 중국이 G2 위치하고 시진핑의 공산당이 지속되는 한 저는 동독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죠.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합병된 건 당시 소련이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크로 붕괴 상태로 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중국이 그럴 수 있느냐? 북한 주도 통일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화 통일 가능성은 뭐 김일성 운으로 뭐 의도는 있더라도 저는 능력은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보안법 폐지하고 뭐 저는 그래서 통일전선 전술은 남한을 분열시키고 좌파 세력 확대를 통해서 북한으로 끌어오기를 하고 근데 저는 뭐 이런 남한들의 좌파 세력의 이걸 지금 분포면 저는 중도 좌파가 다수라고 봅니다. PD 계열이 뭡니까? PD 계열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지만은 띄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잖아요. 북한 저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NL 계열은 뭡니까? 그야말로 종북 성향이죠. 이게 노동당, 진보당 이런 세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NL계 주사파 세력이 소위 말하는 좌파에서도 다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한주도 통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 수순은 제한적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증대시킨다. 그렇다고 북한이 저렇게 한류 유입을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선거를 통한 정치적 통일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변화를 확 당겨버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남북 연합으로 가면서 양국 간 격차와 문화 차이를 줄여가고 정치적 통일은 나중에 와야 된다. 경제협력이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와야 하는 이유를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독일과 비교할 때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많다. 뭐 2차 대전 후에 전승국에서 분단이 됐고 서독이 지속적으로 동독을 지원했죠. 뭐 우리도 나름대로 중간에 보수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랜 동안 해왔고 특히 서독은 프라이카우프 같은 게 정치범들 정치적인 사람들도 돈 주고 다 데려왔잖아요. 주변 강대국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다른 점은 북한은 자체 핵 보유를 했고 민족 내부 전쟁을 겪었죠. 이게 사실은 소위 내전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력 차이가 너무 나죠. 이게 인구는 반이지만 GDP는 50분의 1이고 소득이 33분의 1. 이렇게 규모가 적으니까 우리가 흡수하기에 더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한 면만 보신 거라고 봅니다. 동독은 외부 정부에 어느 정도 열려 있었고요. 시위가 가능했잖아요. 시위를 했죠. 근데 지금 북한의 시위가 가능합니까? 동독은 교회 활동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오히려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동독과 북한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3요소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고 자유선거를 했는데 기존 집권당, 소위 3인당이나 이런 쪽이 패배했고 통일 추진을 하겠다는 기민당이 승리를 한 거죠. 이건 전적으로 동독민들의 스스로의 결정이었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이 동의를 해줬죠. 2+4 회담이 성공했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있었고 서독과 미국에 소련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겠다는 반대급부를 줬죠. 그래서 독일 통일은 정치적 통일로 경제 통합을 추구했지만 급진적 정치 통일이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제 통합을 가져왔고 1:1 화폐 교환과 민영화 과정에서 동독 기업이 몰락했고 실업자가 양산됐고 갈등이 있어서 지금 옷이라는 게 뭡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 얘기할 때 게으르고 무능한 동독 사람들 또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 할 때 거만하고 이기적인 서독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서로 간에 지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심리적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동독민 서독은 아직은 한 80% 수준이고
그래서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이 한반도에도 존재하는가. 그래서 저는 경제적 교류협조, 협력, 북한 내부 변화, 정치적 통일 순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바람직한 통일이 되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구심력과 원심력. 그래서 결국은 우리끼리 좀 서로 더 가까워지고 구심력을 강화하고 4대 강국의 영향력은 좀 축소하는 원심력 강화가 돼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 민족끼리가 됩니까? 주변 강대국에도 비적대적 관계가 필요하고 미중 간 협력 분위기 그리고 미중이 서로 협상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중 분위기가 서로 대결과 충돌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중국과 더 결속이 되고 지금 그 시리아 의용군이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그 중동에서 소위 말하는 반이스라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반기독교, 반이스라엘적인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결속이 되면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게 대중 전선의 쿼드 지금 뭐 윤석열 당선자도 지금 뭐 중국보다는 뭐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좀 먼저 통화를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대결 구조가 더 이제 글로벌 대결 구조에 결국은 이렇게 묻혀가야 하는 건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게 정말 마지막 대로 가는 건가. 네. 한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통합으로 가줘야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통합과 협치. 지금 우리는 한반도는 현재 신삼국지대예요. 우리 한국 자체가 지금 딱 동서로 딱 더 첨예하게 나눠졌잖아요. 진보 주도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 영향력이 자꾸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친중국이 저는 중국 예속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보수 주도로 갈 경우도 남북 간의 대립이 더 대결 구조가 되고 보수도 분열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변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말 북한이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김실가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질까? 만약 김정은의 유고가 생길 때 포스트 김정은은 어떻게 될까? 저는 현실적인 전망으로는 정치는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게 좀 한국은 보수 진보가 양분된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은 최고 존엄 세대가 지속이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경제는 교류협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니까 서로 사회 문화는 갈등 속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통일은 과정이다. 특정 사건이 어떤 발생해서 어떤 무슨 이벤트나 액시던트가 생겨서 어떤 변화를 촉진시켜도 실제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과 비용은 뭐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편익이 있고 경제적 비용. 오히려 통일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비용보다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비용과 부정적인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 지도인데 통일이 됐을 때 환동의 경제 벨트가 있죠. 또 접경지역 평화 벨트, 환황의 경제 벨트. 환동에는 이게 에너지, 신재생, 자원개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러시아의 가스관이 정말 올 수 있는 건지 북중로 공동개발인데 이게 나진 핫산, 나선 핫산, 훈춘 이 삼각지역에서 이렇게 쭉 동해를 타고 내려오면서 원산에 금강산 갈마지구 또 우리나라 설악산 속초 부산으로 이어지고 일본의 니가타도 이면서 사실은 지금 동해가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대는 그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이고 뭐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과 스텔스기가 하는 이런 곳이 정말 이게 정말 평화지대로 갈 수 있느냐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황의 경제벨트, 적경지역 평화벨트, 이게 크게 H자형의 앞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 평화벨트를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영종도에 오시면 이제 영종도 북쪽으로 신도라는 섬이 있죠. 그 영종도하고 신도 간에 그 지금 다리공사가 해상대교죠. 다리공사가 재작년에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4년에 완공이 예정인데 그 신도가 강화도를 이제 또 한 11.7km 정도 되는데 그 해상대교가 되면 영종도에서 북쪽으로 강화도와 연결이 돼요. 지금 남쪽으로는 인천대교를 통해서 송도하고 지금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영종도가 그러니까 저기 강화도와 바로 연결이 되면 강화도에서 교동도를 통해서 또 해상대교를 놔야겠지만 황해남도의 연안군 해주 그다음에 그 강화 북쪽을 통해서 황해북도 개풍군과 개성 사리원 이게 되면은 만약 연결이 된다 그러면 평양 신의주 더 나아가서 중국의 뭐 심양 단동 심양 북경까지 이게 일종의 서해를 둘러싼 하나의 산업 관광지대가 형성이 된다는 이거를 보통 이제 서해권 벨트 평야 벨트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원산 금강산 관광특구, 원산 마식령은 뭐 이미 지금 하고 있죠. 강원도가 24년에 청소년 국제 스포츠 대회를 여기서 마식령하고 뭐 같이 해서 평창하고 같이 해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두산 삼지연군도 이제 관광특구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도 뭐 백두산에 몇 차례 갔습니다만은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이게 지금 건물은 외관은 다 지었는데 이게 제가 하기에는 아직 내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경제 방향을 저는 공동체 자본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큰 세 가지는 민간 경제가 주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 경제는 지원이고 사회적 경제로 참 보완을 하자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추구했는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실패한 게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을 뭐 28번에 걸쳐서 이렇게 뭐 정부 방침 규제를 내놨는데도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결국은 규제나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은 훨씬 더 날아간 이렇게 소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물론 저가 뭐 투기를 제가 뭐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 다주택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민간 기업을 존중하고 창의와 도전, 효율과 혁신, 경쟁과 협력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존중을 해주고 사실 지금 글로벌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상당히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최근에 경영계 화두는 ESG죠. 그래서 환경,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그래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변화를 어떻게 기업 경영에 반영시킬 거고 기업의 목적이 주주의 이윤 추구에서 고객 만족, 일자리 창출, 이해관계자 섬김. 그래서 나름대로 민간 경제가 주도하면서 기업도 지금 이게 바뀌고 있어요. 정부 경제는 지원이다. 복지, 환경, 고용 분야에서 시장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현금 살포용 포퓰리즘은 정말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보고요. 자꾸 그 돈으로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제공형, 복지형 일자리. 예를 들면 아이 양육하고 노인 장애인 돌보는데도 저도 제가 요즘 손주를 봅니다만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더라고.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 간의 영역을 서로 존중해서 이해 충돌을 잘 조정해주고 필요한 규제는 하더라도 방만한 규제는 완화 혁신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우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건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접근 원칙은 우리가 뭐 했지만 교류 및 접촉은 확대하자. 저는 평화 화해 상생이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지 지원하자. 인도적 구호는 지속하고 확대해야 된다. 저는 뭐 퍼주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좀 보수적인 분들도 계신데 북한이 다 알아요. 다 알기고 결국은 우리가 중화경제로 가는 거를 막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북한 정권을 봐주지 않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을 살려야죠. 인도적 구호는 지속 확대하고 남북 경협 사업도 지속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특구 참여도 조중로 국경 쪽 특구, 예를 들자면 나선이나 신의주보다 DMZ 쪽 특구 뭐 개성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고 남북 주도로 하는데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부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유도해야죠. 그걸 위해서는 남들 협상을 하고 비핵화라든지 인권 문제 저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인권 문제.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걸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려고 하잖아요. 주한미군 계속 주둔하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연착륙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내 정치정에 상관없이 지속적 일관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분은 정치 얘기 일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죠. 국내에서도 보수 진보 간 갈등 유발하는 쪽보다 공통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과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뭐 그냥 놔둬도 무너질 경제를 왜 도와줘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라 하느냐. 흡수통일론적 입장인데 근데 이제 궁정경제 통치자금이 주민생활 개선에 쓰이지 않고 기업이 임금 지불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주민생활에 직접 갈 수 있느냐. 근데 자료에만 개성공단에 흘러간 뭐 한 그 12년 동안에 한 5억 4천만 달러가 이제 갔는데 이게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졌느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또 거기 있는 5만 명의 종업원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걸 또 중국이나 이쪽에서 조달을 했는데 또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 자율경영을 하기 어렵다. 뭐 노무관리가 안 되고 법적 보호장치가 없지 않느냐.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현대아산이나 신원 등이 참 아픈 경험을 겪었죠. 우리 기독교 기업으로서 신원도 참 많이 경험을 개성공단 참여기업이 부도도 했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와 유엔 국제기구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 또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너무 부풀려져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반론은 남북경협은 남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북한은 빈곤 상태 그냥 버려두면 중국 경제에 흡수당하고 만다. 남북 간 격차를 줄여야 통일 이후 북한에 들어갈 엄청난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우선 참여 기업은 혜택과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남북 경협의 경험이 있죠. 결국은 2016년 2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핵미사일 실험 때문에 중지를 시켰는데 한 1조 원 투자가 되고 2016년 때 125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죠.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죠.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만 5억 불이 있었고요. 6천억 원. 종업원수 5만 명, 남측 상주 인원이 한 800명, 인건비가 한 1억 불 나갔고 평균 임금이 한 180불에다가 뭐 사회보장비나 무슨 식대나 뭐 이런 거 포함하면 230불. 판매는 한국에 거의 한 90%가 이르고 해외 수출이 한 10%.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보류였었고요. 물론 그게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만 북한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시장경제와 학습을 유도했고 초코파이 효과라고 불리는 거 있죠. 다 알잖아요. 정말 맛있네. 그리고 초코파이가 얼마나 그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초코파이가. 네. 물론 또 부정적 문제는 참여기업의 폐해와 기업의 주도적 자율경영이 어렵다. 금강산 관광도 해상과 육로 관광으로 거의 한 11년 동안 200만 명이 다녀갔죠. 하지만 2008년에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되었는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문제들이 다 있죠. 현대아산의 정몽원 씨가 이게 참고했거나 지금 김정은이 해금강 호텔 철거라고 그런다잖아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또 고성, 속초 등의 지역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 파급 효과를 주었습니다. 대북 인도적 구원과 소규모 경제 사업을 하신 나진 선봉 특구에 참여한 디아스포라 사업가들 계시고요. 또 경협이라고 하면 구제 무상증 지원 성격이 강했고 다양한 국내 기관들 국외단체와 디아스포라 기업이 연계가 됐고 빵공장, 국수공장, 신발공장, 제약공장, 무슨 뭐 두유공장, 비료공장 하면서 타가소 유치원 양로원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전경이고요.
낮은 선봉 경제특구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저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 중에 비교적 그래도 성공한 사례 아니냐. 유엔 제재 들어가기 전에 북한이 한 120개 기업, 외국 합작기업, 합병기업이 한 150개 이주했으나 일부는 전 철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 건설, 뭐 상업용 빌딩, 아파트, 유통관광, 서비스 여러 분야였고 유통 분야는 뭐 우리말로 정말 5만 가지가 다 있다고 그러죠. 북한의 최대 도마 시장의 나성과 평성, 북한 기업소 제품도 판매하고 있고 한국계 디아스포라들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외국 영주권 소지자도 들어왔습니다. 저보러도 뭐 파라과이 영주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보라 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유엔 개발 계획에 한 국제적 투자 사업지로 북방 지역을 연결하는 최적의 물류 기지였고 그리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개성공단 경험으로 좀 자신감을 보이면서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했죠. 그리고 중국 주도의 투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90%는 중국 자본으로 지금 포스코가 중국 촌춘의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여기는 저는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만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이 되도록 폐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한국 기업은 유엔 제재 전에 중소기업들이 제2개성공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경협 사업 분야는 뭐 건설, 제조, IT, 통신, 관광, 농업, 서비스 이게 여기에 얘기하려면 강론적으로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세부적인 건 얘기를 하고요. 여기 IT 통신 분야의 비동시적인 곳의 동시적 존재. 사실은 우리 한국도 급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서구 사회가 뭐 100년, 200년에 해온 거를 우리가 한 30, 30년에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서구에서는 거의 뭐 몇십 년의 텀을 두고 했던 것들이 그냥 거의 동시적으로 존재하는데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IT 기술이나 해킹 기술이나 이런 국방 미사일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첨단인데 주민들 의식주에 살아가는 거 보면은 지방 같은 데는 정말 비참한 수준이죠. 이런 게 공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한국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참여 주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정부기관, 국제기관.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차관이라든가 또 국제기관으로서 AIIB 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또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 이런 것들이 이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변화가 와야죠. 국내 대기업들이 있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있고 구호기관들 국내 대기업도 이인영 장관이 뭐 대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뭐 대북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눈치 보기일 수도 있고요. 뭐 하지 않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분위기가 풀리면 오히려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호기관이나 NGO 선교단체들은 이런 어떤 주체들과 잘 협력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